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기도 대부분 다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소래는 서로 무슨 관계 있죠? 동시이행 관계 있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죠. 자, 이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크니까.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계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갑하고 을이 전세금 5억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야. 이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얘한테 돈도 쓰고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준 거 아닙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양은 권리 분석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갑이 현재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 아닙니까? 그럼 이 일, 그래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죠? 자, 이때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의 계약이죠. 저당권은 을하고 병의 계약인 거야. 갑이 여기다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을이 자기 권리를 저당권 설정하고 돈 얻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개입할 건 없는데 다만 병 입장에서 봤을 땐 전세권이 소멸하면 돈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 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돈 주지 말란 얘기야, 이 압류라는 게. 그렇죠? 돈 주지 말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지는 건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대요. 근데 얘가 압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압류하지 않았으면 돈 그냥 정상적으로 줘야 되죠. 누구에게 줘야 돼? 을한테 줘야지. 갑은 돈 누구한테 받았어요? 전세금 을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을한테 줘야 되는 게 을한테. 압류가 있으면 왜 못 주는 거죠? 법원에서 주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압류했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다가 권리 행사해서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 돈 주지 말라고 명령 내려온 거니까 그때는 안 주는 거야. 안 주는데 갑 입장에서는 아 이거 빨리 쫓아내고 나 다른 사람 전세 놔야 되는데 압류 들어왔잖아요. 그럼 돈 안 주고 붙들고 있으면 얘 안 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탁해버린다고 전세금을. 둘이 이겨서 아무나 이긴 놈이 찾아가. 그리고 공탁해놓고 너는 방 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압류 없으면 당연히 자기가 돈 받은 사람에게 전세금 줘야지.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등의 압류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압류가 있으면 누구한테 줘? 안 줘. 안 주는 거야. 공탁해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얘한테 주면 안 돼요. 여기는 돈 받을 사람 아니에요. 얘한테 돈 받은 적 없어, 갑은. 아시겠죠? 자,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제공하고 말소 등기 서류까지 교부했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 경매 청구 및 우선 변제인데 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대. 그럼 이거 경매하는데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거예요. 이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면 분할을 하면 되지만 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안 되면 분할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분할이 불가능하면 이 부분만 경매할 수는 없지. 이 부분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경매 못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전세권 여기밖에 없었다며. 여기는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이거는 경매할 수가 없는 거지. 다만 우선 변제는 이거 혹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이거 다 경매할 거 아니야. 경매하게 되면 배당받을 땐 얘가 우선해서 배당받아요. 순위가 더 위니까. 얘도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한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 별도로 얘기하자 하더라도 경매 청구는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 그 건물 일부가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면 이 전세권 가지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고 경매 실행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혹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할 땐 다 할 거 아니냐고. 그럼 매각대금 전체에서 나왔죠? 그중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인데, 자,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건 전세권이 소멸했대. 그럼 여기에 있던 물건은 그대로 원상회복해서 다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 전세권도 어차피 사용수익권 아닙니까? 사용수익하다가 목적물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 원상회복해서 부속물 수거 및 수거 의무가 있는데, 여기 갖다 붙인 부속물이 보니까 이 건물의 용도에 굉장히 좀 좋은 거라는 거지.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팔고 가라. 그냥 두고 가라 할 수 있어요. 그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살게.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물은 제한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이라고 할 때, 을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고. 갖다 붙인 물건이 만약에 여기와 일체가 돼서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럼 이 소유자는 갑이 되죠. 요거는 유익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유익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성이 없으면 이거하고 일체가 됐으니까 부합이 됐다죠. 그럼 이건 소유권이 갑에게 들어가는데, 갑은 노력 없이 지금 이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해결하고, 이게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래요. 그럼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면 을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럼 이거는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이 되는 거죠. 부속물. 이 부속물은 얘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 청구하려면 지 맘대로 붙여놓고 이사 갈 때쯤 돼서 야, 나 안 가져갈 거니까 네가 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부속물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으면 이사 가면서 네가 다시 사라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얘한테 이익인 거야. 이거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디지털 도어록 같은 거 설치했다는 거야. 그럼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할 때 지 마음대로 자기 혼자 설치해놓고 이사 갈 때 이거 네가 사, 안 사면 나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아예 문짝 띄어내고 새로운 문짝 붙여,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문짝 붙이면 페인트 칠해줘야 될 거 아니야. 페인트가 저 주변에 있는 집하고 페인트 색깔 안 맞는다고 변색돼서 맞을 때까지 돈 못 줘 이런다고. 서로 복잡해진다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도어록을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대요. 비싼 거 할까요? 비싼 거 하쇼. 전세권 설정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왜냐하면 30만 원짜리 붙였다는 거야. 이런 게 보통 감가상각이 1년에 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년 살았다. 그럼 50% 감가상각이죠. 3년 살았다. 75% 감가상각이야. 그럼 20만 원짜리라도 지금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그러면 매수 청구 당시 매수 청구하게 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샀죠? 그럼 새로이 전세권자 들어오잖아. 걔한테 파는 거야. 얼마에? 5만 원이야. 아이, 어떻게 25만 원 받아. 자기가 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5만 원에 샀잖아. 그럼 그 시가대로 그대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3년 살았죠? 3년 살 때 나갈 때 5만 원짜리 얼마 됐어? 이제 15,000원짜리 돼 있네. 감가상각 되니까. 그럼 얘는 또 15,000원에 사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저 전세권자에게 그걸 뭘 15,000원에 또 파냐. 그냥 너 해라. 그러는 거지. 그럼 결론은 이 사람은 얼마? 15,000원에 디지털 도어록 생기는 거라고. 6년 된 디지털 도어록 새 거요. 아주 잘 뛰어다녀. 팔팔 날아다녀.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얘한테 불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뭐를 받고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유익비로 해결합니다. 유익비는 항상 똑같이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가 누구지?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죠.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전세권 소멸하게 되면 뭐 저당권 이것까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자, 책으로 얼른 갈게요. 317조에 자,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아시겠죠? 반환해. 누구에게 반환한다 그랬어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자, 171페이지로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우리 집주인이라고 하자고요. 전세권자에게 돈 받은 거지 저당권자에게 받은 거 아닙니다. 전세권 기간 만료로 소멸했대요. 그럼 전세금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는 저당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 반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됐대요. 그럼 전세권은 물건 아닙니까? 물건이죠.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의무를 그대로 다 승계하는 거야. 대세권이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 반환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는 반환 채무를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의 면책적 채무인수다. 아시겠죠? 그럼 전 소유자는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고. 그렇잖아. 대세권이니까. 그렇죠? 예, 등기된 대세권이기 때문에 그거 3번 그냥 줄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에 전세권자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경매 청구권에 동그라미 1번 줄 치시고요. 니은에 경매 청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권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의 의미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주고 말소 등기 서류까지 줬다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서 있어? 길바닥에 서 있죠. 그래, 차 안에다가 짐 싣고 서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경매 청구해야 되죠. 3시간 만에 경매 될까요? 네,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실행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뭐 그거는 특별한 거 없고 172페이지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요. 자, 기억에 줄칠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청구권은 없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경매 청구권은 없어요. 다만 그 밑으로 가면 니은의 세 번째 줄부터.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전세권자가 그 일부분만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등이 경매 실행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물의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보다 나중에 설정돼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나 임차권까지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임차권은 대항력 갖춘 임차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 병, 정이 있었는데 여기 전세권은 7월 1일자.
여기 요것도 전세권이야. 전세권은 12월 1일자. 여기 임차권은 12월 20일자 임차권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인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야.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분석 한번 해볼게요. 소유자 갑이죠. 소유자 갑이야. 두 번째 을이 전세권자죠. 세 번째 병도 전세권자고, 네 번째 정은 임차에 있는데 대항력 갖췄다 그랬죠. 이후에 다섯 번째 A가 저당권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A가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경매 실행했습니다. 경매 실행하게 되면 이건 소멸하는 거지. 그렇죠. 이때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 소멸하죠. 이건 소멸해 안 해? 안 한다고. 안 하는데 혹시 얘가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았다는 거야. 얘가 배당 요구할 수 있죠? 배당 요구해서 배당했대. 그럼 전세금이 소멸했잖아. 전세금이 소멸했으면 전세권 남아야 안 남아요?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소멸해야 되죠. 이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후순위 권리 다 소멸하지만, 얘는 전세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어서 배당 요구는 가능했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 배당 요구 받아서 소멸했다. 경매로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일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임차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속물 수거권과 원상회복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 316조에 173페이지 있죠? 가고 있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거기 존속기간 만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자, 전항의 경우 부속한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또한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316조 316조 제1항은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필요하면 그냥 매수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하려면 설정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누구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 항상 되돌려받는 사람 선택이죠.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소유자 선택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이 금액이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익비 같은 경우는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밑에 이제 목적물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양쪽 가로 4번 있죠. 그 옆에 유치권 성립이라고 하나 좀 써놓을게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끝났고, 자, 담보 물건 잠깐 보겠습니다. 진도가 좀 늦으니까 우리 그냥 나갈게요. 담보 물건, 담보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담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담보. 담보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게 담보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 안 풀었죠? 174페이지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제 보고 갑시다. 기출문제니까.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지.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았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게 되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항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그 분리항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고.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643조 규정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 여기는 지금 없지만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토지 전세권에도 그냥 준용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해두세요. 왜냐하면 토지 전세권을 설정해서 건물 짓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예 제도적으로 없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없는 거지 제도적으로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저런 걸 시험에 내고 있어.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하는 그 소멸 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대요. 그럼 목적물의 구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여기 전세권 설정자 나오면 맞는 거야. 이거는 법정지상권이니까. 또 뭔지 모르지. 또 전 시간에 해갖고 소유자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제 담보제도 다시 잠깐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담보 물권, 그래. 채권의 담보제도라고 하는데, 담보라고 하는 건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뭐죠? 보증을 줄여서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이 담보가 물건으로 제시가 되면 담보물이 되는 거고,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설정해주면 담보물권인 거예요. 담보물이 부동산이면 담보물권은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담보물이 동산이면 질권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설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아시겠죠?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등기하면 되는 거죠. 질권은 동산에 관한 거니까 등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잖아요.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도 등기 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법정담보물권이고, 여기서도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유치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한 문제 정도가 주로 나와요. 이 질권은 사실은 지금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전당권이거든. 전당포 영업에 관한 법률 가지고 거의 다 대체하지, 우리 민법상 질권 갖고 대체하는 일은 없는데, 최근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그저 임대차 할 때 전세자금 있잖아요. 전세권 말고 전세자금 담보대출 제도가 있어요. 그 이제 채권에 대한 질권이다라고 해서 조금 각광받는데, 우리 애 결혼시키면서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더라고. 해주는 척만 하고 안 해주니까 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야. 1억 2천, 최대 1억 2천밖에 안 해줘요. 근데 최대 1억 2천, 그럼 월세 살아야 되지? 이게 뭐가 해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 보면 국민들 알기를, 그렇죠. 지네들은 큰 데서 살면서 니네들은 그냥 6평, 7평 이 정도는 됐지. 두 식구 살기 좋으네. 두 식구 살기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권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도 유치권 아니면 저당권입니다. 여기서는 질권은 거의 출제 확률이 없고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제도예요. 하기는 뭐 채권 질권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많이들 얻어 쓰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좋습니다. 예, 담보물권 여기 잠깐 보시면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데요. 담보제도가 왜 생겼냐를 한번 지금 설명하는 거야.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해야 되죠. 근데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요. 강제경매는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요. 자, 채무자고 채권자인데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대요.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일단
소송 실행하려면 제가 재산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채권이 얼마인 걸 판결로 일단 확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판결문 가지고 압류를 하죠. 압류하고 경매를 실행합니다. 이게 강제 경매야. 그러니까 경매 실행하게 되면 빌려준 돈도 우선 변제받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 다 모아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받아요. 여기다가 선순위 담보물권자 있으면 담보물권자 먼저 다 빼죠. 그러니까 돈 다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저당권을 설정해 놨대요. 그럼 저당권 그거 자체가 약정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채무 변제 기일에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변제할 건데 혹시 내가 집을 안 팔고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나 대신 팔아도 좋아. 그리고 집 팔아서 네 채권 변제 받아가고 남는 돈 있으면 나에게 돌려줘 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 은행에서 하는 경매를 우리가 현장에서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의 경매, 미리 약속된 내용의 경매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그냥 우리 뭐 이상하게 막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은행에서 경매 실행했대. 은행이 그렇게 나쁜 놈이요? 은행에서 경매 실행하는 건 나쁜 놈 아닌 거야. 약속한 대로 하는 거야. 약속한 대로. 그죠? 미리 약속했어. 근데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경매 못하게 하고 그러는 채무자가 있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빌려준 사람은 채무자 돈 없으면 안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놈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더 좋은 건 뭐냐면 담보권 실행 경매하게 되면 1억 원 대출해 주죠. 채권이 있네요. 담보 제공했대. 그럼 이 채권은 담보를 받은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유담보 채권이라고 해야 맞는데 일본식 표현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저당권도 갖게 됐잖아요.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성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는 몇 개요? 2개인 거야.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성립해서 계약이 하나고 이거는 담보권 설정 계약이 별도로 있는 거야. 돈 빌려준다고 담보 무조건 잡아요? 안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담보는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담보 설정하려면 담보권 설정 계약을 또 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도 2개고 권리도 2개가 되는데 어떤 게 주된 권리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하게 되면 간단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피담보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이건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지. 아시겠죠?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예. 여러분이 돈 빌려주면 담보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잡을 거 있으면 잡아야 되죠? 근데 아버지한테 빌려준대. 그럼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아버지한테도 잡는 거야. 아버지한테도 담보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거는 나는 돈 못 벌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만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담보 잡아서 아버지가 돈 안 갚는다고 경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담보 잡아놓고 아버지가 돈 안 갚아도 경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 실행하면 내가 선수적으로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돈 받아서 아버지 드릴 거 아니냐고.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담보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담보 안 잡아놨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아버지 와갖고 재산을 경매 실행하잖아요. 그럼 나도 돈 못 받고 아버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도와드릴 방법이. 아시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담보 잡는 거예요. 나쁜 짓이야? 불효자야? 아주 완전 호로요? 효자야, 효자. 아버지는 서운하겠죠? 아버지 모르시니까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지. 예. 그래서 채무권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제도를 담보제도라고 했고요. 그렇죠? 장차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수단의 강구제도인데 이 담보제도는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증인 제도예요. 보증인 제도에서 지금 채권청구에서 잠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는 특별히 시험 볼 건 없어요. 물적 담보는요.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제한 물권 제도. 그래서 유치권, 법정 담보 물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법리에 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제도거든요. 가등기 담보, 야등기 담보 제도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 등, 실, 같다라고 얘기했죠. 네. 등기 내용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실행 방법이 두 가지거든.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던가 경매를 실행하던가 아니면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을 하던가 청산 제도가 있던가. 그런데 하고 나면 나머지 효과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또는 양도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산 방법, 경매 실행 방법 다 똑같아요. 배당하는 방법도 순위 정하는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중개사 시험에도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 나오면 뭐죠? 등기 실행 방법 있죠? 이거. 이 실행 방법이 있어. 6개 외우면 여기서 답 다 나와요. 6개 외우면. 또 뭔가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나 좀 잘해. 이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또 궁금해. 저건 뭘까? 자, 필요 없고요. 담보물권이 가지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거든요.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통유성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이 있어요. 자,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 잡았다고요? 이 피담보 채권이고 저당권이죠? 그래요. 이 피담보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저당권도 양도가 되는 거야. 법률행위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으니까 저당권도 양도하기라는 합의가 있는 걸로 봐서 저당권 이전 등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불가분성은요. 1억 원 빌려주고 담보 잡았잖아요. 근데 얘가 5천만 원 갚았다는 거야. 그럼 5천 남았죠? 그럼 담보물도 반만 경매할 수 있나? 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이제 이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가면 또 달리 설명하기도 해요. 자, 여기 어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방 6개에 대해서 창호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대요. 근데 공사비를 안 준대. 그럼 6개 다 점유할 수도 있죠. 다 점유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점유하면서 여기서 600만 원의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이게 불가분성이야. 일종의 불가분성이에요. 이거는 목적물의 불가분성이고 이건 채권의 불가분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전세권 갖고 보자고.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경매 실행 못하죠? 경매 실행 못하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경매 실행하게 되면 전체 목적물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체 매각 대금에서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불가분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이 있는데요.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은 2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이거 경매를 통해서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피담보 채권 2억 원은 남아있는데 목적물이 없어졌대요. 없어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없어졌대. 그럼 그냥 채권만 남은 거죠. 무담보 채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물이 없어지면서 가치 변형물이 생긴다고. 뭐가 생겼다고? 가치 변형물. 이 가치 변형물은 이게 불이 나서 없어졌더니 뭐가 생겨? 보험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대요. 제3자 불법 행위로 없어졌대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수용이 됐답니다. 그럼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잖아. 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이 없어져 갖고 대신 생긴 권리죠. 이 대신 생긴 권리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 가치 변형물, 물, 상, 대,
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저당권자가 여기다가 경매 실행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이 생겼대요.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아야 되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 받으면 저당권은 등기를 통해서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지만 얘는 돈으로 줄 거 아니냐고. 그 돈으로 주고 나면 이게 다른 재산하고 그냥 섞여버려요. 일반 재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압류를 해야 된다고. 다른 재산하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서 다른 데로 섞이지 못하도록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뭘 받는 거지? 우선 변제 받는 거거든. 그럼 이 압류는 압류하는 목적이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말라고 압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압류하든 그 압류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상대의 의미 아시겠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거 거의 이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오고 뭐 수반성, 뭐 부정성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유추권 하기 전에 우리 책으로 가서 물상대의만 몇 개 줄치고 그만할게요. 채권의 담보제도 별도로 더 설명할 건 없고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우리 183페이지 있죠? 물상대의성. 자,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금전 기타 물건 줄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가치 변형물이죠. 가치 변형물에다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가치 변형물은 통상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줘야 돼? 압류. 압류하는 목적이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럼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건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양쪽 가로 3번으로 갑니다. 물상대의의 대상이에요. 찾았습니까? 물상대의의 대상은 줄칩니다. 질물의 멸실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치 변형물 거기까지. 그러니까 목적물 대신 생긴 권리다 그런 얘기죠. 거기 양쪽 가로 4번을 줄치셔야 됩니다. 물상대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에 대한 금전이 설정자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것을 요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압류는 가치 변형물에 대한 특정성, 즉 이거는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딴 데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범위 묶어놓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질권자에 의한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압류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 다른 재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야. 여기요. 지금 갑이 담보 제공했죠. 갑이 저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이 또 있대. 이렇게 생긴 재산이.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긴 재산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우선 변제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게 세 개가 다 탔대. 세 개가 다 타서 여기서는 10억이 나오고 여기서는 8억이 나오고 여기서는 7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만 압류해야 된다고. 요거만 압류하는 거야. 요거만.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만 우선 변제 받는 거지 여기서는 우선 변제 못 받잖아. 그럼 요거만 압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압류하는 이유가 뭐죠? 우선 변제권 확보, 즉 담보물 가치 변형물의 특정성 확보인 거예요. 다른 재산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자, 불가분성도 뭐 그냥 특별히 더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185페이지 유치권이 있죠? 예, 유치권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